자, 오늘 이렇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취자분들께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광고. 네네. 네. 자, 선생님, 저희 터물벅 하고 있죠? 네, 이렇다가 이때까지 열심히 들으셨는데 네.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오감의 존재거든요. 네, 들었던 것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 네. 이래야 사실은 그게 자기의 일용할 양식, 네네. 지식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이렇다 책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다로 경제에 눈 뜨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동안 저희 이렇다 방송분을 새롭게 엮은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터물벅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 11월 9일부터 네. 12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76% 달성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힘내서 후원해 주시면 네. 이 책이 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손에 도착이 될 겁니다. 네. 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도 이제 링크가 있는데 혹시 링크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 네. 이렇다 텀블벅 네네. 또는 이렇다 뭐 텀블벅 프로젝트 뭐 이렇게 치면 네. 검색이 되니까 네. 반드시 들어오셔갖고 그냥 밀어주실 수도 있고 네. 책도 함께 지지하면서 책도 받으면서 밀어주실 수도 있고 네네. 또 많은 사람을 위한 책과 이 굿즈까지 같이 손에 네. 들어오는 그런 선택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 기대합니다. 네. 예,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두 5권씩 사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다 19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인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가 나오셨는데요. 오, 뉴페이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경제 중심의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주제라기보다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무슨 영역입니까? 자, 그러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그 시관이입니다. 시관이. 시관이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관이. 근데 뭐가 이름이 시간일까? 이름 시관이 아니고요, 여러분. 시관인데요. 한국 이름 같아요. 네. 시관. 왠지 되게 촌스러운데 왜 그러죠? 네. 이거 네. 뭐예요? 네. 시관. 우리 샘플에 이렇게 좀 멋있는 이름이 되는데 이게 좀 촌스러운 한국 이름인데. 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했는데요. 네. 그 만화의 주인공이 시관이었어요.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 네네. 그 선생님 아세요? 저 처음 들어보는 만화인데. 우리 그 늑다리들만 아는. 진짜요? 여기서 또 세대가 저 갈리네요. 정도 늑다리는 돼야 아는. 예. 그 70년대. 누가 쓰셨어요? 이원복 선생. 그 뭐 지구 한 바퀴인가? 예, 이원복 선생이 그 요즘 유명한 만화 뭐죠? 세계여행. 먼 나라 원나라의 연나라. 맞아요, 이거의 맞아요. 원형이 시관이와 병호의 모임이에요. 그래요? 한국이 70년대만 해도 세계 여행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세계를 알 수 있는 창구였어요. 아마 그거에 큰 감명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뭐 이거 안 좋아했던 그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참. 영역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저요? 시관이님이 맡을 영역은? 저는 이제 뭐 그 철학하고 미학을 했으니까 네네. 앞으로 뭐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텐데 네네. 과연 이 철학 미학이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하고 미학 하셨어도 여하튼 우리 이 팟캐스트에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어떤 부분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주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신지. 예, 당분간은 그 노동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노동하고는 좀 다르겠죠, 저는. 철학. 예, 그러니까 철학의 노동. 예, 그러니까 노동 개념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그 노동의 종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그 기술 발전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뭐 요즘 뭐 기본소득 논의도 사실 이런 그 노동의 종말하고 사실 연관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거창하게 말하면은 포스트 노동 시대의 노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연작으로 앞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어려워질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포스트 들어가면 약간 어려워. 예. 그러니까 노동이 그 지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또 중요성이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근데 뭔지 아세요? 몰라요. 철학자? 아니? 아니? 그럼 뭐예요? 신부님, 목사님, 아하. 무속인. 아하. 그래서 신의 영역, 영적인 영역 이런 부분의 직업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마돈나도 예. 타로로 많이 하잖아요. 타로. 타로요? 그럼요. 네, 뭔가 예,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불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선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군요. 또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그 예측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의 그런 불안함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아마 타로를 보거나 뭐 신점을 보거나 아니면 종교에 뭐 매달리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관이님이 지금 이제 네. 노동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20세기는 노동에 기반한 소득 분배, 그렇죠. 노동에 기반한 사회였고 그거를 이제 노동과 소득의 동조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두 개가 이제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네네. 사실 생각해 보면 20세기의 주요한 운동의 형태도 사실 임금투쟁. 임금투쟁이 결국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그 몫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걸 둘러싼 싸움이었고 그렇죠. 그게 사실 사회민주주의였고 노동운동이었고 노동조합운동이었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노동과 소득의 동조화의 모델에 기초한 그 사회 시스템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럼 노동과 소득의 이 탈동조화 시대 네네. 이때 과연 노동은 뭘까? 요거를 한번 얘기하실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시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노동과 소득이 되게 이제 연동되어 있던 시대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왜 동조화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이 조금 동조화는 이제 어색할 수 함께 있을 것 움직인다 같아요.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동조화 네. 함께 움직인다. 영어로 코오디네이션인가요? 저도 저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요. 갑자기 예. 당황스럽습니다.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진짜 전직 영어 선생인데 내가 물어보고 있네. 어쨌건 간에 뭐 동조화는 함께 움직인다. 네네네. 이제 아직 정립된 게 아니니까 네네.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고 그 내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거를 뭐 제가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이제 함께 좀 알아보자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좀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 그 노동을 이제 근대에는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라고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환경 위기 넘어서 이제 환경 재앙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진대사가 원활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노동 시대 혹은 노동 이후의 시대의 노동 개념에는 환경이나 자연에 대한 그 반성, 우리가 지금 이제 자연 파괴적인 노동을 해왔다는 것이 이제 그 반성의 내용일 텐데 이런 내용이 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아직 뭐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당신은 노동 개념에 대한 뭐가 있느냐 이건 아니고요. 네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당위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오늘 주제에 대한 제목은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시관이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목이 현대인에겐 안식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동과 이 안식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 좀 궁금해지는데요. 노동 얘기 맞아요? 아니요.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노동 개념 얘기하고 노동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누구로 시작할까? 뭐 막스로 하나, 뭐 헤겔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한나 아렌트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또 한나 아렌트 노동 개념을 처음부터 막 지르면 다른 분들이 좀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럴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한나 아렌트의 근본적인 입장,
뭐라 그러나 세계관, 네. 학문적 문제의식 네. 이 정도만 좀 살펴보고요. 노동 개념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저 관심 있어요. 오늘은 관심 그러니까 많아요. 코리안 시리즈 전에 하는 플레이오프 같은 것 같아. 플레이오프 그럴까요? 먼저 좀 하고 네. 이제 코리안 시리즈 들어가는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났어. 그 동조화가 커플링이네. 커플링. 아 맞아요. 커플입니다. 저도 갑자기 팔 동조화는 디커플링. 그렇습니다. 커플이 됐다가 디커플 되면 커플이 깨지는 거.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제가 연동을 연상했었나 봐요. 동조화를 하면서 이제 동조한다는 거는 사실상 동조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 각자들이 네네. 번역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커플링 느낌이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커플링 영어로 예. 하는 게 나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뭐 오프닝 뭐 이렇게 보면 오프닝. 되겠네요. 네, 예. 그런 셈이죠. 네. 예. 그 한나 아렌트 뭐 여러분들 요즘 뭐 위키 백과 다 있어서 네네. 뭐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잠깐 소개는 하죠. 그 한나 아렌트는 1906년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유대인이고요. 주로 이제 퀘니스베르크라는 데서 성장을 했는데 네. 여기가 그 지금은 보면은 독일 영토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라는 데로 다 되어 있는데 옛날 프로이센이 있던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중심지죠. 그렇죠. 예. 그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퀘니스베르크는 요즘 보기에는 뭐 독일 영토도 아니고 굉장히 변방에 있어서 뭐 하찮은 도시 같지만 사실은 한자 동맹의 중심 도시였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문물이 사실은 다 들어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고향이고요. 칸트의 길이 거기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도 그래서 러시아가 관광 수입을 올리죠.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괜히 예. 앉으면 뭐가 철학이 될 줄 알고. 예,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했다는 게 그 한나 아렌트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 도시를 특별히 강조한 겁니다. 그냥 칸트를 굉장히 존경하고 네. 칸트의 문제의식을 자기의 문제의식의 기반으로 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1941년에 원래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 유대계로 태어났지만 뭐 유대교 전통에 이렇게 뭐 유대교 전통을 따르거나 이러는 집안도 아니었고 사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의식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나 유대인이야? 오히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한나 아렌트만이 아니라 많은 유태계 사람들이 그러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박해 그렇죠. 전에는 그런 의식이 맞아요. 일어나진 않죠, 잘.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1941년에 네.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작품들을 내는데 어쨌든 이제 1975년에 이분 담배 무지하게 피셨는데 네, 맞아요. 그래. 그 책표지에 그런 사진 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심장마비였는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이거를 뭐 그 갑자기 돌아가신 게 오히려 뭐라 그러나 앓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보니까 뭐 나을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 어떤 면에서 학자는 공부하다가 죽는다는 건 네네. 뭐 행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예. 그 뭐 유명한 책은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고 인간의 조건, 정신의 삶 뭐 이런 것들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정작 진짜로 유명해진 거는 나치 전범 재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걸 다룬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걸 내놔가지고 지성계는 물론 뭐 일반 시민 사회계에서도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아이히만 그거는 이제 아이히만 쇼라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히만이 뭐 나치 장교로서 수많은 사람을 이제 가스실로 몰아넣은 사람이고 예. 아르헨티나 숨어 살았죠 아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이게 다 추적을 해서 수많은 첩보가 있었는데 가짜 첩보도 수도 없었고 예, 예. 그걸 뚫고 결국 잡아서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납치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강제 납치죠. 그렇죠. 강제 납치죠. 예. 납치. 국제법 위반이죠. 사실 예, 납치는. 예, 예. 미국에 있던 그때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취재하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죠. 예. 그래서 아렌트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이 악마는 어떤 모습일까? 수없이 자문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너무나 좋은 사람이더라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아빠, 자상한 남편, 성실한 군인, 직장인.
그래서 이제 궁금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이끈 이 사람은 그냥 일상 업무가 아니었는가. 예. 그렇다면 도대체 악이란 건 무엇인가? 악이란 게 과연 있는 것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그냥 깔려 있는 게 오히려 악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이 사람이 갖게 되면서 악이란 건 결국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렌트가 했고요. 그래서 이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죄인인 거죠.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악한 것이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 더 리더라는 이제 책, 그 영화로도 책 읽어주는 남자로 한국에서 개봉한 리더, 더 리더. 거기도 그 여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실은 사유하지 않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죠. 그런 업무를 다 했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업무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화재가 났는데도 그 사람들을 구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차마.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영화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의 평범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악의 네네. 평범성. 예. 역시 뭐 찬희 쌤 잘 알고 계시네요, 진짜. 네. 예. 그 아렌트 주요 조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51년에 전체주의의 기원 썼고요. 58년에 인간의 조건 썼고 1978년에 유작으로 정신의 삶이 있는데요. 그 이미 밝혔듯이 아렌트는 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박해를 받고 고향을 잃은 이제 망명객의 신세가 되는데 이 그 전체주의의 박해, 뭐 나치의 박해 이것으로 생긴 그 트라우마가 이 사람이 철학을 하게 되는 데서 근본 동기가 됩니다. 네. 이건 좀 해명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그 아렌트는 다 철학자라고 얘기해 주는데 네. 본인은 철학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왜? 자기는 정치학자다. 왜 그러냐면은 철학은 본질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나는 본질 따지지 않는다. 나는 현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난 철학자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한 철학자입니다. 저는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네. 시관님이 이제 좀 전에 이제 트라우마 얘기하셨는데 네. 트라우마 하니까 이제 베냐민이 생각이 안 날 수 없는데 베냐민도 같은 유대인이자 또 아렌트의 절친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평론가고 철학자고 이분이 이제 망명을 시도하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이것도 아마 아렌트한테는 큰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왜 이제 베냐민이 자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알려진 게 없어요. 맞습니다. 스페인 국경에서 갑작스럽게 맞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베냐민하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거의 절친 사이인데 이 베냐민 죽고 뭐 다른 분들도 뭐 수없이 죽어갔지만 특히 이제 베냐민의 죽음도 아렌트한테 이제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니까 사고로 뭐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텐데 이게 자살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게 큰 충격을 받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아마 그 딴 사람들을 살리는 조건으로 자기가 죽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석연치 않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도 뭐 미스테리입니다. 베냐민이 왜 자살했는지는 그때 당시 뭐 전쟁터에서 누군들 뭐 정말 그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유럽인들의 충격이 컸는데요. 왜 그랬냐면 세계 전체가 전쟁터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터가 됐던 거는 뭐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 밖에서는 뭐 침략 전쟁으로 해서 자기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었는데 사실 유럽은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일어나 2차 세계대전 일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그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고통은 뭐 자기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자기네 눈앞에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내를 이루는 이제 아비규환의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나가던 유럽인데 세계를 석권한 유럽인데 야 이건 뭐 잘못됐다. 이거 왜 이래? 이런 그 반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 지성인들은 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인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지리상의 발견 이후로 유럽인들이 세계를 침략하면서 그 피가 살을 이루는 네. 아비규환을 만든 장본인인데 그렇죠. 예. 벨기에에서는 코를 다 베버리고 남미에서는 막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게 잘 나갈 때는 남의 고통은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그렇죠. 진의 그렇죠. 고통이 되니까 예. 이게 보이는 거고 보이다 보니까 반성이 되는 거죠. 네. 시 중에 이런 시도 있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요즘 많이 이거- 지탄을 받는 시기가 이것들이 내려갈 때 되니까 보이는 거죠. 이제 이제 샘프레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미 영이 잘 나갈 때는 말이야 반성 안 하다가 이제 좀 미국이 흔들리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반성하는데 어쨌건 자기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어이쿠하면서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면이 네. 분명히 있죠. 예. 또 우리 시각에서야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예.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아렌트 얘기를 계속하면은 아렌트는 이제 전체주의가 뭐 아까 나치즘이라고 뭐 얘기했지만 이제 어쨌든 전체주의가 정신적 차원에서의 사유하지 않음, 또 실천적 차원에서 정치적 행위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서는 정치적 행위 능력의 회복을 다루고 정신의 삶에서는 인간의 정신 능력인 사유, 의지, 판단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판단 부분은 제목만 써놓고 돌아가시는데 하여튼 아무튼 정신의 삶에서는 정신적 판단 능력의 회복 이걸 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관님 혹시 이 책 번역된 게 있어요? 다 번역됐어요. 정신의 삶? 저 아렌트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렌트는 아주 인기가 관심이 있어서 있다. 거의 다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관이님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인간의 조건이란 책에서는 정치적 행위 능력의 회복을 다루고 정신의 삶에서는 정치적 판단 능력의 회복을 네네. 다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행위 능력이고 하나는 판단 능력인데 둘 다 앞에는 수식어가 정치적이니까 네. 네. 두 개를 합치면 결국 정치 능력의 회복을 다룬 책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렌트 사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사실 정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회복. 네. 근데 이제 전체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행위 능력도 판단 능력도 잃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자체를 잃었다. 이런 거죠. 아 근데 좀 이게 어려워요. 점점 갈수록 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전초전이니까 네. 자세한 네. 얘기는 나중에 노동 개념 다룰 때 하고요.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아렌트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왜 위대하다고 자부해온 인류 문명의 발전이 가장 처참한 전쟁으로 파국을 맞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해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아렌트가 발견한 거는 사적 영역에 머물고 있던 경제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공적 영역을 참칭하게 됐다. 네. 모든 이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되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는 동물도 인간과 공유하는 문제다. 그런데 인간이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게 됐으니까 근대인들은 다 동물적 삶을 살게 된 거다. 정치는 실종되었다. 정치가 실종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뿐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뭐 옛날부터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전 좀 그런 질문이 들고 뭐 어느 시대에나 경제는 중요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도 뭐 경제를 다루는 팟캐스트이기도 하고 근데 시관이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팟캐스트와 시관이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이런 연결성들이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뭐 우리 팟캐스트도 경제를 다루는 팟캐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다 해서 경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암호화폐를 하진 않죠. 그렇죠. 돈벌이 정보를 주거나 증권 투자 뭐 그거 주면 더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경제 현상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뭐 정의 등의 사회 정치적 가치의 측면에서 경제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린 경제를 다루긴 하지만
민주적 공론의 장으로서 혹은 공동체적 가치의 증진의 시각에서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방송을 해서 경제를 다루지만 사실 정치를 다루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 연구소 이름이 정치경제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아마 뺄 수가 없는. 예, 네. 저희가 네. 경제적인 측면만 다뤘더라면 음. 제가 이렇게 오래까지 네. 진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투자할 돈이 거예요. 없는데 자꾸 투자 얘기만 하고 있으면 짜증나서 못하지. 예, 예. 이게 어쨌거나 이게 경제랑 정치랑 너무 음.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우리 이제 텀블벅 얘기를 이따 끝나면서 할 텐데 텀블벅 영상을 중학교 동창한테 정말 저 거의 동창들 거의 안 만나거든요. 중학교 때 굉장히 절친했던 친구들 3명이 있어요. 그 방에다 올려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댓글이 뭐냐면 나 그렇잖아도 경제 방송 열심히 듣는데 점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얼 기대했을 것 같으세요? 그 경제 방송은 죄다 투자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드러나 보렴. 상계동의 땅값이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뭐. 아, 저 그런 생각이 네, 아까 네. 이제 그랬던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시간이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제는 본래 사적 영역인데 공적 영역이라고 참칭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칭이란 말부터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얘가 저 이 단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건 조금 길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아렌트는 이제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민주정을 그 최고의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기 논지를 전개하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경제라는 말, 이코노미라고 그러잖아요. 이코노미의 말 원형은 고대 그리스어 그 오이코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사실은 가게 살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사적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경제가 공적인 영역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가장 공적인 영역이 되죠. 뭐 경제 정책 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아렌트는 경제는 태생이 공적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공적 영역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경제는 결국은 사적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그렇죠. 지적은.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적인 것으로 혼동되는 순간에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건데 원래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모든 가치들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거는 네. 사실은 공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공론의 장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고 사적 이해관계 이외에 어떤 가치관계도 존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적 이해관계 앞에 무력해졌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하고 있는 이게 경제 관련된 뭐 노동을 포함한 경제 관련된 그런 이제 법 개정에 있어서 굉장히 실은 재벌이나 경영자 중심의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정치적 행위 능력도 네네네. 먹이사슬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돼 버렸다. 예. 그것이 우리 시대다. 이게 근대다. 네네. 이게 이제 아렌트의 진단이죠. 지금 시관이님 설명 들으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아렌트가 이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그 그리스 민주정은 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뭐 그리스 민주정 한계로 보면은 노예 노동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는 노동을 노예에게 전감으로써 생긴 어떤 여유에 기반한 그렇죠. 것이고 네. 게다가 여성의 참정권도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왜 그리스 민주정을 이상으로 삼았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렌트를 오해하고 해서 비판할 때 이제 쓰는 논거가 그건데요. 네. 근데 그냥 초점에서 좀 벗어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 고대 폴리스 민주정치가 어떤 거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때 장을 남자들이 봤거든요. 네. 시장에 남자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시골 시장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동네 뭐
이장이 어떠느니 뭐 농협조합장이 어떠느니 막 떠들잖아요. 네네. 그게 여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딱 그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시장에 모여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남자들의 수다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성인 남자들이 수다를 떨어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라는 뭐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아렌트도 이제 그거를 자기 이상으로 삼는 건데 어쨌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논의를 통해서 공동체의 운명에 걸린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회.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그 논의 구조에 참여해서 살아야 되는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다. 인간에게 딸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가 그래서 그 적극적 공화주의다. 네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네. 로마와 달리. 네. 그러니까 아렌트가 고대 그리스 민주정 전통 회복하자는 거는 노예제도 부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당연하죠. 여성 참정권 다시 제한하자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렌트가 그리스 민주정을 이상으로 삼았다는 거는 그걸 그대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민주정을 회복하고 싶은데 역사적으로다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네네. 그리스 민주정이 가장 근사치에 가깝다라는 그렇군요. 뜻으로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예. 그 저기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인가요? 그분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할 자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목이 현대인에겐 안식처가 없다잖아요.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정치가 없기 때문에 안식처가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뭐 같은 문제지만 좀 다른 문제인데요. 네. 이제 그 아렌트의 문제 의식이 전쟁 이후에 이제 그 페리아의 삶을 살면서 그 망명객이 돼가지고 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만 발생한 게 아니라 인류한테 다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처를 사실 잃었다라는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현대인에게는 이제 자기 뿌리라고 할 만한 장소, 고향 이런 게 없다는 뜻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근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대화 자체가 사람들을 살던 장소에서 소외시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대화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이제 무작정 상경, 농촌에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기회를 찾아서 무작정 도시로다가 모여드는데 이건 뭐 근대화의 공식 같은 현상이에요. 뭐 요즘 최근 뭐 중국 농민공예도 최근의 예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렌트는 처음에 근대화라는 건 시작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장소를 갖다 빼앗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과정 자체가 안식처를 없앤 과정이었다. 그렇죠. 예. 장소를 없애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예. 그 아렌트에서 그 중심 문제는 그 막스 마찬가지로 다 소외거든요. 소외. 예, 소외. 그러네요. 자기 뿌리를 잃고 소외. 고향을 떠나서 네. 안식처가 없는. 근데 이제 말이 똑같이 이제 내용은 좀 다른데요. 그렇겠죠. 지금 뭐 그대로입니다. 그 소외는 아렌트한테서 이제 낯설다. 무엇으로부턴가 이제 구축 배제되었다. 물론 막스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소, 안식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 세계가 이제 낯설어졌고 그렇군요. 무언가로부터 이제 자기는 여기서 무언가는 고향이겠죠. 고향으로부터 구축 배제됐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렌트는 이 소외를 뭐 막스처럼 무슨 뭐 자기 노동 산물로부터의 뭐 소외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세계 소외, 지구 소외, 무세계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렌트 입장에서는 전후에는 자기 고향이 소련 땅이 됐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참 그랬겠네요. 뿌리를 뽑힌 사람이네. 근대화의 역사 자체가 이제 아렌트는 소외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렌트는 근대의 세 가지 사건. 이거는 뭐 아렌트가 꼽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서도 이 세 가지를 근대를 있게 한 대사건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해석,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렌트의 독특성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지리상의 발견. 네. 이제 아렌트는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안 하고 아메리카의 발견과 이를 이은 전 지구의 탐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째가 이제 종교개혁이고요. 종교개혁. 세 번째가 이제 신고학의 발전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그렇게 세 개 얘기하죠. 예.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리상의 발견하면은 15세기, 17세기 뭐 다 아시나요? 네, 근데 약간 설명 좀 해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네. 지리상의 발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뭐 종교 개혁 얘기하시고 신과학의 발전 이것은 익숙한데요. 지리상의 발견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알 것 같아요. 예, 뭐 이것도 뭐 짧게 하죠. 15세기에서 17세기 그 유럽인들이 그 새로운 항로 개척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좀 자기들이 그동안 모르던 거를 발견하는 대규모 활동을 벌이는데 이제 이걸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거를 꼽죠.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제 발견이란 말이 사실 발견이란 말이 너무 유럽 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 다 살고 있었는데 네. 수천 년 이상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뭐 발견이라니까 너무 오만한 표현이잖아요. 유럽 중심적이고. 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조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카운터. 아, 조우. 네. 조우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만났다. 인위적인데.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만나자 그랬어. 아메리카 아니 원주민들은 사실 만나고 싶지 않고 예, 조우라뇨. 이거 굉장히 몰살이 당하는 몰살. 예, 이게 이제 되게 오만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네. 조우도 오만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발견뿐만 아니라 예, 조우는 되게 오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요된 만남이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만남. 김건모. 아니 근데 이 유럽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진 거 아닐까요? 많아진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네, 유럽 입장에서는 장소의 확대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근데 이게 뿌리가 뽑힌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소 상실 아니고 장소 확대 아니냐? 네. 그게 맞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지리상의 발견에 대한 뭐 지배적인 시각일 텐데 아렌트는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인들은 이용 가능한 공간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정말 역설적인 거는 이때부터 지구의 축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 이제 사람들은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아, 그렇죠. 미지의 세계가 많죠. 갈 수도 없고 네. 기껏해 걸어가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봐. 금방이죠. 그렇죠. 이건 뭐 지구의 축소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불행의 씨앗인 거죠. 불행의 씨앗. 그럼 아렌트 얘기는 그런 얘기로부터 이제 지리상 발견을 하다 보니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정복 전쟁과 침략 전쟁으로 이어져서 또 제국주의 간의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가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뭐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너무 넓어져서 고민했다면서요. 아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넓은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계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참 그 지리상의 발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로 나중에 정복 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다가 종교 개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은 뭐 지리상의 발견, 종교 개혁이 무슨 또 세계 소열을 갖고 왔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리상의 발견이나 이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고화학의 발전 또 혹은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아렌트는 종교개혁조차도 결국은 세계 소외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네네.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종교개혁의 내용은
금욕주의하고 내세관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욕망 욕구를 누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죽은 다음에 복락을 누리게 될 저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로부터 비껴나는 거 네. 혹은 초월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렌트는 이를 세상 혹은 세계로부터 소외된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살이에 대한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불신 지옥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예. 아니 그렇죠. 진짜 그런 불행한 것도 의식이 보면서. 시비가 살 예. 소외된 예. 의식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뭐 휴거 온다고 해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치신 분들이 다미 있고. 성교회라고 있었죠. 다미 성교회. 그리고 예전에 예. 그 오대양 사건 기억나죠? 오대양 사건도 있었고. 오, 그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참 뭔가 정치적인 그런 또 미스테리가 이쪽에 또. 예. 예. 그분들 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또 세모하고도 또 연결돼 있다고 하고 얘기가 너무 번지네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이거 말고도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내세관하고 금욕주의 이거 말고도 이제 종교개혁 통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 재산을 이제 몰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예기치 않던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농민이 몰락하는데. 그렇게 연관성이 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영지에서 그러네. 농사를 지어왔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네. 근데 이 사람들이 터전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소위 근대화의 예비군이 되는 거죠. 이래서. 자본주의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땅을 잃었으니까 네. 도시로 와야 되는 거고. 예, 중국처럼 농민공이 농민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노동자로 변하면서 이른바 프로레탈리아트화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바로 소외 과정이죠, 뭐 사실은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 사회는 이제 모든 소유 관계가 사유재산제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렌트는 이거를 표현하기를 모든 사물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우리가 정치가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사적 영역에 있던 경제가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중심이 되었다. 네, 그런 네, 얘기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고 사유재산제가 지배적인 이런 말은 경제제도가 되면서 모두 자기 돈, 네. 자기 금전 여기에만 관심을 쏟게 되고 사회적으로 경제학도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경제학이란 결국 인풋에 대비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이게 인풋 대비 얼만큼 효율적으로 이게 생산이 돼서 아웃풋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경제학이 결국 나오게 되는 것도 이런 세상의 변화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 중세 이전까지는 세상에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변화가 없이 네. 살았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확확 바뀌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부단한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렌트는 또 이걸 보고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 역사 과정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대화되면서 이게 소외를 가져온 3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지리상의 발견 그리고 또 종교개혁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 신과학의 발전만 남았네요.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소외를 낳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럴까? 궁금하네 이게. 아렌트가 이제 여기서 신과학이라고 한 거는 주로 이제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을 가리키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가 있었냐면 뭐 상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 역학,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외에 이제 뭐 만안경을 비롯해서 관찰 및 측량 도구들이 대거 발명되거나 발전하죠. 예. 요거를 이제 신과학의 발전이라고 아렌트는 보는데 이런 그 신과학의 발전이 세계 소외를 지구 소외로 확장시켰다. 지구 소외. 네네. 그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우주의 한 점으로 생각하게 됐고 이게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만원경 등 도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간이 세계로부터 소외되었는데 네. 다시 말해서 뭐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네, 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렇게 돼서 이제 세계 소외가 생겼는데 네. 과학은 세계 소외를 뛰어넘어서 지구 소외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요. 네. 야, 되게 황당하다. 예. 저보다 뭐 훨씬 쉽게 정리하시네. 예. 네. 그 아렌트가 이제 지구 소외라고 말한 거는 음. 말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음. 그동안은 인간 삶에서 지구가 절대적인 공간이었잖아요. 아하. 지구 이외에 뭐 우리한테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그렇겠죠. 나머지는 그렇죠.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 이랬을 때 음. 우리한테는 땅이 있는 거고 하늘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신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이 디디고 사는 절대적인 공간은 지구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상대적인 공간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점이 됐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구는 전체 뭐 태양계의 한 점이고 더 나아가서 뭐 은하계 뭐 우주로 봤었을 때 이건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이거 상식처럼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요새 영화 보면 뭐 7차원 세계도 있고 뭐 9차원 세계도 있고 뭐.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게 됐다. 이거를 이제 지구소외라고 이 사람 표현을 하는데. 지구소외. 그게 말씀하시죠. 요즘 저 우주 경쟁에서 보듯이 인간은 이제 뭐 지구를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아렌트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렌트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 내적 존재다. 인데어 벨트 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단 건데 마치 이것이 그 전체 우주에서 보면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본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고가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를 우리는 지금 우주 보편 법칙 연구원에서 보잖아요. 네네네.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네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아렌트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우리가 근대화의 소외 얘기를 할 때 예. 실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 뭐 예. 종교개혁,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좀 부정적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신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지구가 한 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그 지구 안에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학 법칙을 발견함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진보이고 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돈나님 말씀 그 직접 그 답변을 하지 않고 네. 아렌트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네. 쉽진 않지만 모든 사건들은 보편 타당한 법칙에 지배받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법칙이란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 타당하고 또한 기억할 수 없고 인류가 지상에 생성되지 않았어도 타당한 법칙을 말한다. 지금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인간이 네. 없어도 성립하는 보편 그렇죠. 타당한 원칙. 그렇죠. 이게 법칙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 인류란 말이에요. 아렌트는 과학, 보편 법칙이 인간을 배제시킨다, 소외시킨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론회장에서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인데 네. 따라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계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느낌 네. 혹은 세계에 대한 생각 네. 그리고 이 양자의 표현인 의견 이게 중요한데 현대과학은 인간의 감정, 의견을 배제합니다. 아렌트는 그런 과학이 그런 류의 발전이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대에 발전한 과학을 아렌트가 인간에게 의미가 없고 인간에게 소외, 더 나아가서 지구 소외로까지 나갔다고 본다면
아렌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근대라든가 과학이라는 것을 안 좋아할 것 같네요. 반과학주의자인가요, 아렌트가? 저는 찬이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가 뭐 반과학주의자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반근대주의이고 아. 반과학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 저는 네. 제가 아렌트를 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정치와 관련된 아렌트의 발언들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좀 동의할 수가 없네요. 뭐 네. 마돈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렌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모화해 보이기까지 해요. 네. 근대 세계의 두 기둥은 경제하고 과학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잖아요. 그렇구나. 과학의 발전이 또 지구의 기후의 위기로 가져온 현대 시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아렌트가 그래서 더 인기가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제가 드네요.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현대인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였어요.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세 가지 주요 사건 토대로 한 아렌트의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생각들을 빌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관이님이 이것만은 꼭 전달하고 싶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체크해보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그 제가 뭐 잘 정통하지 못한 탓도 있고 철학 자체가 이렇게 말로다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뭐 그래서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아렌트의 문제의식이 뭐다 이거는 좀 한번 그 얘기를 갖다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렌트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거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발전의 시각, 우리가 또 근대인의 상식, 우리 이제 과학 지식들을 다 신봉하는 세대인데 네. 우리 상식에서 보면 아렌트는 대안 없는 복고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아까 찬이쌤 말씀하셨듯이 환경운동이나 반자본주의 운동에서는 높이 평가할 대목이 있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뭐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예. 테크노피아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실현해 보겠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기반한 세계관이 보여주는 자신감은 한때 극치에 달했었습니다. 아무튼 과학기술은 여전히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와 관성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역시 인간의 삶에 던지는 의미 여부에 따라 규제되어야 할 것임을 아렌트의 사상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컨대 고대 과학기술이 집대성된 그 우주개발 경쟁 있잖아요. 네. 이거 아렌트의 눈으로 보면은 초중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진 경쟁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강대국들이 자기네 나라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갖다 계속 하는 거고 지금 말이 우주 개발이지 사실은 이거 아렌트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 아렌트의 행간을 보면 야 우주 개발 결국은 전쟁 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한 가지 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사는 모습에 보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모두에 대한 장사꾼이 되어서 서로 사고 파는 삶 말고 다른 삶의 가능성은 없냐. 이게 아렌트의 문제 제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고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스스로 평가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경제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또 경제의 노예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던지는 심각한 인간 품위의 실종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삶의 가능성 자체를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렌트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렌트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신과학 발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제 속 시원하게 아렌트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운 게 물론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우주 개발이 되고 우주 개발로 장사꾼이 된 어떤 국가들이나 이 나라들의 이기심이 문제이지 과학의 발전에 혐의를 두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렌트가 이제 과학 발전에 대해서 그냥 원인을 제공했다는 어떤 그런 혐의를 두는 것 같아서 약간 저는 아직까지는 아렌트의 이야기에 100% 이렇게 약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추후에 시간이 되면 아니면 방송 마치고 토론을 해보든지 아니면 시간이님의 속 시원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다는 이제 오프닝이었어요. 시간이님의 첫 무대. 뭐 입봉작이었습니다.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떨었습니다. 예. 전혀 이 목소리에서는 떨림이 없었고 전혀 떨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었죠. 그렇죠. 그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 마치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뭐 교수님이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조근조근 옆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었고요. 과학의 노예. 경제의 노예가 된 너희들은 안식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유 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 제가 장황하게 말했는데. 우리 안식처를 찾아봅시다 다음부터.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과학의 노예인가? 그럼 저는 문과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차인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우리 텀블벅 관련해서 좀 홍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텀블벅 얘기는 말이죠.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텀블벅이 성공하지 못하면 책이 손에 안 들어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텀블벅은 저는 이런 게 부럽더라고요. 1000% 달성. 텀블벅 간신히 넘은 거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 달성 이렇게 쭉 해갖고 네. 모두에게 딱 힘을 딱 주시는 그런 청취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텀블벅에 들어가셔서 예, 뭐 후원 요청 드리고요. 지금 현재 목표액이 한 76% 됐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네,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른 들어가셔서 자, 시간이님 또 마지막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첫 방송이라 많이 쫄았고 버벅거리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더 귀에 쏙쏙 박히는 네. 그 멘트와 네.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예. 약속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다음 기대해 보고요. 청취자분들 우리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다 193회 현대인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